사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속이 툭 터지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삶과 추억 W 오늘 일산 양현수 원로 교무님을 모셨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삶과 추억 W는 W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우리 교무님들께서 살아오신 그 삶과 추억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오늘 첫 번째로 그 W는 원더, 궁금하다 이런 뜻인데요. 먼저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요. 우선 어떻게 원불교를 만나셨는지, 어떻게 원불교와 인연이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시죠. 제 고향은 네. 저 남쪽 아름다운 곳 여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50년 전 얘기가 되네요.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막둥인데. 그래서 많이 방황하고 있을 때였네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차고 온 배지가 있었어요. 연꽃으로 된 배지를 보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네. 야, 그 배지 뭐냐? 네. 그랬더니 연꽃으로 이렇게 8문양으로 되어 있는. 네네. 그런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물었죠. 그리고는 지금 여수 엑스포 지역입니다. 네. 그 지역 바닷가를 이렇게 방과 후에 이 산책을 하면서 친구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를 존재시키는 근거가 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게 4가지라고 하는 게 너 느끼는 거 있어? 그래서 그럼 하고 바로 대답한 게 하늘 있고 땅 있고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4가지지. 그랬더니 야, 그 2가지는 맞았다. 예? 그랬더니 천지은 부모원을 네. 얘기를 하고 동포원 법률론을 얘기를 하면서 법률론을 가지고 그 천지의 운행되는 이 도라든지 이 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현실적인 라우 법에 대한 얘기까지를 이 친구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야, 그거 어디서 그런 얘기해? 그랬더니 나 원불교로 갔는데 교무님이 말씀해 주셨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야, 나 좀 데리고 가줘. 그랬더니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야, 삼각불교도 좋고 원불교도 좋은데 무조건 나 데리고 와. 그래서 간 게 1965년 6월 16일. 아, 날짜도 기억하고 이런, 계시네요. 이런 방에서 네. 새방 교당이었어요. 조그만 교당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큰 절을 올렸더니 이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당시에 불교교육과를 막 졸업하신 저희 네. 교무님이 여자 교무님입니다. 장타원 김보연 교무님이세요. 아, 네. 교무님께서 큰 절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사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속이 툭 터지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입교를 했고 쟤를 데리고 간 친구가 최도인인데 이 친구가 저희 연원입니다. 아, 입교 연원인 예. 거네요. 최도인님이. 예. 네. 그리고 학생의 활동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제가 하기 시작했죠. 아, 그러면 그때 교당에 방문하셨을 때는 예. 학생회는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그러죠. 상태였었나요? 그러니까 6월달 제가 갔으니까 네네. 당시에 3월에 마치고 여수에 오셨기 때문에 네. 당시는 교도님들이 한 30분쯤
제 선배들 한 두엇하고 네. 제가 학생으로서는 두세 번째쯤 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잠이 있어요. 네네. 하루 저녁에 원불교 교전 전부를 싹 읽었으니까요. 잠도 안 자고. 네. 그랬더니 이게 필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6월 달부터 8월까지 한 40명 정도 입교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입교하자마자 그렇죠. 그냥 교리에 완전히 심취하셔서 예. 교전을 독파를 하시고 제 교화 친- 활동을 바로 시작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네. 걔 무슨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랬대요. 그런데 나중에 만났더니 어렸을 때 그 심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너밖에 없어. 그렇게 나중에 칭찬으로 돌아오대요. 그런데 제가 힘이 부족하니까 저는 거기서도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힘이 부족하니까 입교를 시켜도 몇 사람 시키고는 그 사람 연원을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지고 그 연원 지도를 하게 만들었죠. 아, 네. 그래서 40명쯤이 이제 학생들이 불어나고 제가 입교 시킨 사람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해서 한 40명이 되니까 바로 학생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네. 저희들이 시작한 게 원불교 여수교당 학생회. 아, 네. 다들 저를 회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실제로는 네네. 제가 부회장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친구를 회장으로 앉혀놔야지 네. 회가 깨지지 않는다. 네네네. 그리고 그 친구는 되게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학생회 전체를 이끌고 하는 것은 회장 소리 들으면서 제가 이끌었지만은 이제 역에 나가가지고 청소도 하고 자연보호 같은 거 그때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에 앞서서 알아야 하고 네. 또 다른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먼저 의문을 가져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신심으로 공심으로 공부심으로 연결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궁금한 게 종교적인 소양이 그 굉장히 이렇게 갈마져 있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지거든요. 혹시 집안이 그러니까요. 예. 혹시 불교 쪽이나 아니면 이런 예. 종교와 관련된 혹시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예. 어떤 입장이셨는지, 어렸을 재미- 때 어떤 예. 좀 사상적인 아니면 어떤 그 영성의 도움을 받으시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제 태어난 인연입니다. 아, 저희 집안은 원래 조부 때까지 이 유학자 집안입니다. 네, 예, 조부는 공부를 정식으로 하셔가지고 네. 노사 기정진 선생님이 직접 제자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순천에서 여수로 서원에 강의하러 내려오셔갖고 여수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일제시대 아주 어려웠을 때니까 일제가 끝나고 나서 육지에서 섬으로 피난을 가세요. 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섬 사람입니다. 네. 수영은 잘 못해도 헤엄은 네. 잘 칩니다. 그런데 큰 형님이 네. 이제 돌아가셨어요. 14살 때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이 과세를 그 옆에 흥국사라고 좋은 절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던 스님들이 계신 그 절에 가서 과세를 하면서 이제 큰형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들이 넷이에요. 네. 그러니까 딸 하나 점지해달라고 치성을 올렸어요. 아, 그러니까 형들은 치성을 올린 게 아니라 저만 올린 거죠. 네네네. 그런데 딸이 아니고 아들이 났으니까 제가 실패작인지 아니면 상당한 작품인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네. 나중에 출가로 연결되는 그런 기원이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막내 사실은 동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제 위에 형님, 그 위에 형님, 셋째 형님이 대학 4학년 때였어요. 형님이 저희 형제들 다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요. 야, 너가 원광대학을 간다고 그러니 그것도 불교 교육과를 간다고 그러니 어떤 뜻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신앙하는 것부터 원불교 교리를 제가 아는 얘기를 쭉 하고 났더니 네. 한 30분 듣더만 형님 제가 정리할까요? 어이 허소 막둥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불교가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막둥이가 지 인생을 걸고 가는데 절대 실패는 안 할 겁니다. 네. 그랬더니 저 뒤에서 어두운 데 계신 어머니가 너네들은 모른다 그러셔요. 어머니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어찌 막둥이를 아냐? 아,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네들은 치성을 해서 낳지 않고 막둥이는 절에 가서 치성을 해서 낳았으니까 지가 지길 찾아간다는데 어찌 너네들이 알아야? 그러셔요. 그래서 당시에 신앙은 같이 하지 않았지만은 제 길을 제 형제들이 특히 저희 형수님들이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준 게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사님께서는 아까 고향이 여수 바닷가 아주 섬마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자라오면서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 받은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내셨고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지금 이렇게 학자의 길을 평생을 걸어오셨는데 어렸을 때도 이런 학문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이순신대교 있잖아요. 네네네. 그곳이에요. 아. 우순도라고 하는 네. 소섬입니다. 옆에 괴섬이 있고요. 네. 쥐섬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섬에는 그때 5호가 살았으니까 네. 주민이 30명이 좀 못 돼요. 거기에서 자라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에 빠진다고 학교를 늦게 보낸 거예요. 귀한 그러니까 아들. 9살에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틈에 제가 한글 한문을 언제 깨우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어렸을 때 깨우쳤고 네. 학교 가기 전에는 바로 위형 넷째 형이 3학년이었는데 3학년 교과서까지는 다 외웠죠. 왜냐하면 고향에는 할 것이 없으니까 고구마 있는 소해안간 근처의 방에서 같이 뒹굴고 자고 그러니까 형들이 읽으면 그거 하고 숙제하면 옆에서 같이 따라서 보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한문으로 본적 해가지고 쭉 적은데 905번지 그렇게 딱 적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요? 예, 아유. 학교 가기 전이에요. 아유. 그랬더니 이웃집 형님이 와서 야 막동아 이거 내가 적은 거야? 그래서 예 그랬더니 큰 형님 보고 아 형님 저 막둥이 천재네요. 그러니까 왜? 저는 걱정이 된 거예요. 이게 저한테 묻는데 이게 주소를 번역으로 잘못 썼는가? 혹시 한문이 틀렸는가? 그런데 큰 형님한테 가가지고 얘가 천재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큰 형님 왜? 하고 물으니까 이 양반이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은 그래. 이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형님들이 보다 오히려 못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집안의 내림이 공부는 열심히 했었다 하는 것은 있었고 네. 형들이 열심히 하니까 저도 따라서게 됐죠. 영향을 받고. 그러고 이제 섬이기 때문에 이제 육지로 통학을 하게 돼요. 210일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한 50일 정도가 이렇게 결석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미 제가 헤엄을 잘 쳐가지고 다들 잘 쳐요 거기는. 그래서 팬티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한 300m쯤 되는 데를 거기 헤엄쳐가지고 가서 배를 타고 육지로 가서 친구들을 싣고 오고 그런 일들을 같이 했어요. 요즘도 논문을 쓰면 확 하는데 논문 쓰는 것보다는 갈퀴질이나 꼴 베는 걸 잘하고 꼴 베는 것보다 그 노젓는 것을 훨씬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지금도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섬에서 육지를 나가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내가 마음 열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질 않네요. 이기영 박사님은 원불교를 보고 오시는 말씀이 이론상은 테두리가 없는 거다, 툭 터진 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서 내가 베풀지 않으면 오는 거 없고 내가 아는 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질 않잖아요. 더불어 사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더불어 사는 공존의 법칙을 당시에 배운 것 같은데 공존은 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높을 존자 서로 상대방을 이으면서 높여줄 때 공존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어렸을 때 그 섬에서 살던 그쪽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철학적인 그런 사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기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오시면서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입교 연원인 그 친구의 한마디에 네. 그런 그 종교성이 네. 갈마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서 오늘 이렇게 추가의 길에까지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참 들어집니다. 인연이란 건 귀한 거고 네. 또 인연은 찾을 때 오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친구 사진을 오늘 갖고 왔습니다만 그러세요? 나중에 네. 비춰드릴게요. 네네. 지금도 그때 그 얼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국민학교라고 했을 당시에 그때는 그 쌍가마라든지 그 다음에 썩은 이빨이라든지 친구 별명이라든지 하나도 잊어버린 게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첫 인연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 길에 이렇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그 연원이라는 예. 존재가 굉장히 크게 와닿잖아요. 예. 아직까지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예. 아, 그 제가 원불교 교무지만은 네, 안에다 대고는 네, 그 눈으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독직이라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감찰하고 있는 거죠. 또 교단은 저도 감찰을 하지만은 밖에다 대고도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겸해질 때 그 긴장 관계가 느슨해지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이 선생님이 장영도 선생님이라는 어른이었는데 다른 분은 제가 그 원광대 불교교육과를 간다고 그러니까 다들 반대를 하세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저를 쭉 들어보더니 그래 사자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해 하고 말씀을 해 주시더만요. 그래서 주변 어른들이 잘 지켜주셔가지고 네. 어디를 가든지 뭐 군에 가도 주위에 어른들이 있었고 유학을 가도 어른들이 있었고 늘 주변에 어른들 모시고 살았고 네. 모시고 사는 게 즐거웠지만은 동시에 저 자신을
아마 길들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네. 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와 아까 이제 연결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신심을 내고 교당에 다니기는 쉽지만 결코 이제 일생을 이 전무 출신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출가에 특별한 계기와 동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출가를 하셨는지. 누구나 인생 로드맵은 생각하고 살잖아요. 네네.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의 형제들하고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의 형제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 속담은 형제는 타인의 시작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서 독립은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고 인생 로드맵을 그러면 어떻게 갖고 독립할 것인가. 그때 공부도 잘 못하면서 약학과쯤을 가가지고 어느 무인도라든지 무인도가 아니고 저기 이 떨어진 섬에 네네. 가가지고 약국을 하면서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네.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 입교 연원하고 그 얘기를 쭉 했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는 자기는 외아들이라서 출가를 못 하겠고 저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네. 나 하나 던져도 아무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네. 결국은 나의 뒤를 이어서 그걸 받쳐줘야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문화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혼자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훈련하는 과정은 그렇게는 하지만은 큰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는 스승과 제자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멋진 일이다. 그래서 원불교를 알게 되고 원불교 속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이렇게 키워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네. 교무 쪽으로 가게 됐고 그러시군요. 그리고 네. 저를 이끌어 주신 그 장타원 김보현 교무님이 훌륭한 집안에서 나서 이제 오라버니가 의사시고 또 그 아우되는 분이 수의사고 그런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정려 생활을 하시면서 똑바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교무님 따라서 공부를 한다면 그래도 견성도 하고 내가 철든 사람이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교무님을 보시고 표준이 되셔서 이렇게 표본이 되셔서 출가의 길을 나서신 제가 게 3학년 때 예. 고3입니다. 1966년. 네네. 원불교 중앙정부 당시 2일입니다. 지금 현재 익산요. 네네. 거기를 이제 저 후배들까지 데리고 7명이서 이제 학생훈련을 갔어요. 여름에. 네. 한 250명 그 정도가 모였어요. 전국에서.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출가를 한다 뭐 지들 것인가 하는 걸 곳곳이 다니면서 봐요. 네. 근데 현대식 건물 하나도 없어요. 네. 대학도 우리 고등학교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만해요. 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정돈이 돼 있고 그 어른님들을 뵈니까 눈동자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참 사람 만드는 곳이 이곳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평화 세계를 향한 염원, 세계 평화를 향한 염원들이 곳곳이 숨어 있어가지고 야 여기서 공부를 하면 세계를 향해서 내가 청소를 할 때도 세계의 한 부분을 청소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스스로 던졌죠. 뭐. 그때는 미래라든지 그런 것은 열려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쩌다 보니까 공부하는 입장이 됐네요. 네. 원불교 아주 그냥
학급에 지중한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신 것 같아요. 아마 전생에 네. 공부 꽤나 하다가 아니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던 어른들 밑에서 심부름 열심히 하다가 온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예. 이제 예비교무 시절 예. 그 시절에 이렇게 이제 출가를 큰 서원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나름의 이렇게 표준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물론 이제 서원이나 이런 건 다 세우셨겠지만 특별한 표준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어떤 그래요. 내용이신지. 내가 학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른 대학 가고 싶으니까 저는 전기 시험을 안 치고 당시에는 학교가 조그만해서 후기였어요. 아. 지금은 이제 좋은 대학교가 됐지만은 네. 훌륭한 대학교가 됐지만은 당시에는 조그만 했었는데 그래서 대학에 들어와서 교학에 나갈 생각 가졌었죠. 저희들은. 그런데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원불교 교단에 대해서 이해가 드물 때였어요. 네. 별로 안 할 때였어요. 인식이 좀 예. 저조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른들을 잘 만나서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기숙사에 어제 열반하셨는데 한기두 교수님 선학 전공하신 어른이 기숙사 사감이셨어요. 그리고 원불교 중앙정부 바로 기숙사 옆에가 유병덕 교수님, 여산 유병덕 네. 교수님 2007년에 열반하셨는데 네. 이 어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희 교당 교무님의 은사님들이세요. 그럼요. 네. 그런데 대학 1학년 때 문교부에서 연구비 조성이 돼가지고 계룡사나 종교집단과 모학사나 종교집단의 비교 연구를 현장에서 이렇게 종교조사를 하면서 하게 됐네요. 아. 그런데 거기에 제가 조교로 발탁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여름방학 때 계룡산에 가가지고 텐트 속에서 15일 동안 살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방 얻는 사람도 듣고 신내림 받는 사람도 보고 그리고 그 무당들 네. 그리고 훌륭한 스님들도 뵙고 네. 목사님들도 뵙고 네. 여러분들을 배웠죠. 네. 그래서 가가지고 저녁 주문도 외우고 네. 그때 마침 계룡산 밑에 신도안에 대산 종사님 당시 종법사님이십니다. 네. 큰 스승님이 계셔가지고 네. 밤으로는 또 대산 종사님 법문 받들고 그런 아주 뜨거운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 시간을 통해서 네. 탄탄한 대로가 열렸다고 할까. 학문은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네. 1967년이에요. 그 해가. 네. 그런데 67년에 원광대학교 논문집 2집에 교수 논문집 2집에 일원상 연구라고 네. 초대 총장 숭산 박길진 박사의 논문이 실려 있었어요. 이게 원불교의 현대적인 주석이 달린 논문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논문부터서 네. 저희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 다니실 때 ROTC에 가셨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네. 군복무를 하는데 강원도 홍천에 가서 하신 그렇습니다. 걸로 들었어요. 예, 예. 아주 강원도 홍천은 또 특별한 인연지라고 들었는데 그곳 이야기를 한번 예. 좀 들려주시죠. 대학 3, 4학년 때 네. 훈련 받을 때 참 부지런히 받았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벌점을 적게 받아갖고 전투병과 교육사령관 하신 최명신 장군 상을 받게 됐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군에 가서도 군번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그 홍천에 가서도 이제
동기회 회장을 하면서 같이 동기들이 모일 지금도 동기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아, 네. 야, 김종혜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1971년인데요. 이제 소대장을 마치고 부중대장을 할 때쯤 돼가지고 종로교당의 백수정 교무님하고 저희 동기생이면서 큰 형님인 정려 이선종 교무님이 거기서 부교무를 했었어요. 근데 서로 상의가 돼가지고 네. 누구 인연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 법회를 보게 됐네요. 아, 홍천에서요? 네. 네네. 저희들 그 부대에서 나오는데 차를 타면 15분쯤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법회를 보는데 한 달에 한 차례는 저희들이 보고 네. 한 차례는 이선종 교무님을 오셔서 봐주시고 출장 법회를 네, 본 출장 법회를. 형태네요. 그래서 네. 한 달에 이게 그 두 차례를 이렇게 쭉 봐왔어요. 네. 그리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정신 없었지 뭐. 네. 그런데 이제 중위가 돼가지고 네. 저는 연대에서 정보장교를 하고 이제 출퇴근을 가능해졌죠. 네네네. 그리고 지금 카나다에 계시는 최응진 교무라고 동기생 교무님 계세요. 네. 교무님은 또 읍내에서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교당에다가 적을 두고 이제 사는 거예요. 네. 그때 종로교당 교무님 하셨던 개성 출신이십니다. 네. 송타원 백수정 교무님. 네. 정말 수정 같은 어른을 네. 저희들이 어떤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님처럼 저희들이 모시고 살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73년 6월달 제대하도록까지 어른을 모시고 살았고 그러면서 교당에 됐는데 지금 그 교당이 아주 짱짱하고 네. 교화력이 아주 네. 훌륭한 네네네. 특히 그쪽 교무님도 훌륭하고 잘하시지만은 원무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활동도 활발한 것이에요. 아. 한 차례 가서 그 제대한 장병들이 고향을 찾아서 와가지고 거기서 법회 보는 시간이 있어요. 네. 1년에 한 차례씩 네. 가가지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 법회를 봤거든요. 네.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홍천이 요즘은 아주 길이 좋아져가지고 네. 이제 가기가 쉬운데 네네. 가서 부대까지 가봤어요. 그랬더니 위병소부터 그 안에는 네. 그대로인 거예요. 아, 그래서 한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다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또 홍천과는 인연이 깊으셨군요. 춘천이 교구청이었거든요. 네네. 거기도 이제 가면서 장교복 이분체로 가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었어요. 네. 그때 김장권 교무님이라고 교무님께서 걸레의 철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걸레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 걸레가 지나가면 깨끗해진다. 그런데 그 걸레는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걸레가 썩지 않은 이유는 맑은 물을 먹어서 깨끗이 씻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걸레의 철학을 얘기를 하는데 감동받았죠. 우리 어른들한테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군대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우리 일산 양현수 원로 교무님의 그 양력을 보면, 이력을 보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에도 굉장히 역사적인 여러 일들이 있는데, 예. 원불교 대사전을 그렇죠. 발간하는 데 직접 또 참여를 하셨고, 그에 따른 여러 과거부터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책꽂이에 놓여진 원불교 사전을 본 일이 있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원불교 용어 사전을 항상 이게 표준이 됐던 것 같아요. 늘 지침서가 돼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열어봤던 그런 그 그러시죠. 남다른 애정이 있는데 이제 원불교 대사전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참여를 직접 네. 하셨는데 그 역사와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시죠. 금년이 원불교 개교 네. 100주년이잖아요. 네네네, 101년. 네, 원기 네네. 101년이니까 네네네. 이제 100주년 기념 성업의 총회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게 원불교 대사전이고 네. 우리가 학술적으로 조금 앞서서 이 일을 해나가자. 그래서 10년 동안 저희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네. 2013년에 1200페이지쯤의 원불교 대사전을 만들어내게 됐네요. 네네. 집필도 하고 감수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게 1974년에 만든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에서 만든 원불교 사전의 네. 말하자면 정보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새로 개정판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편으로 펴냈는데요. 아, 예. 그런데 1973년에서 4년 동안 그 제대하고 바로 갔더니 일이 벌어졌어요. 중단이 돼 있는데 합시다 그러고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 이제 학문하는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네. 원불교학 소위 말하는 제1세대들인데 그 어른들을 받들면서 이렇게 사전을 만든 게 발로 쓰는 거예요. 누구 찾아가서 사진 구해가고 꼭 탁보내오고 뭐 그런 거예요. 그 1세대 어른들이 어떤 어른들이셨어요? 숭산 박길진 초대 총장님 네. 외에 네네. 그때 이제 부총장님이 네. 아니 그때는 학장님이었고 네. 교학처장님이 네. 김삼룡 총장 나중에 총장하신 네, 문산 어른이고 김종문 법사님. 저희들 이제 스승님들은 이른바 사박사라고 불렀습니다. 네. 유병덕, 네. 송천은, 네. 한기두, 한종만 이 어른들 네. 중에 두 분이 가셨어요. 네. 이 귀하고 귀한 어른들이 가셨는데 이 어른들이 사박사님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네. 작업을 하셨고 김홍철 교수님 네. 하고 이제 그 어른 받들면서 간사 생활을 했어요. 아,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다른 분이 못 쓴 거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가서 네. 해드리면 네. 칼질을 한종만 교수님이 하셨어요. 네. 이거는 글이 아니요 그러면서 이렇게 칼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3년대 이 원불교 대사전에는 칼질을 미안하지만 제가 했습니다. 조자룡 헝칼 쓰듯이 잘 썼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 중에 저는 사전과 인연들이 있어가지고 일본 유학을 했었는데 유학 기간 동안에 도교사전을 만드는데 집필을 했었고 한국정치문화연구원에서 만든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의 편집위원을 하면서 도교관계 쪽을 이제 집필을 하고 그래가지고 원불교 관계 일부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사전과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문은 원불교에서 신종교로 그리고 이제 한국의 모든 종교, 세계 종교까지 원광 잡지 속에 글도 쭉 그런 거 세계의 종교 그런 글도 쓰고 한 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유불도 3교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교까지 포함하는 교정을 보는데 네. 그 정성들의 제가 워낙 시골 사람이라서 짠물이 눈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눈은 괜찮아요. 그래서 교정 참 많이 봤습니다. 재밌었고 그리 하다 보니까 한국 종교 있잖아요. 살아있는 한국 종교의 전체 모습을 아마 원불교 대사전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불교, 그리스도교, 유교, 도교, 천도교, 뭐 증상교,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들 포함한 그런 얘기들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사전이 현재 원불교 사전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자부감을 가지고 틀리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만든 작품이
그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일산 양현수 교무님 하면 떠오르는 게 일본어, 또 일본에서의 또 그 활동이 좀 떠오르거든요. 이제 오사카 교당을 예. 개척을 하셨어요. 예.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 그쪽 관련한 이야기를 좀 오래전에 들려주시면. 이 일이에요. 네네. 제 논문이 석사학위 논문이 비교 종교학의 방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서구 쪽에 유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1973년에 일본 교토의 불교대학과 원광대학교가 한참 커날 때입니다. 국제활동의 폭을 넓혀갈 때인데 그쪽에 인연이 돼가지고 초청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순고학이지만 초청장을 일단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교토로 갈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교화를 할 수 있는 터전은 오사카다. 그래서 나는 오사카에서 머물면서 오사카의 정서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일본의 보현사라고 네. 조계종에 세운 사찰이 있어요. 김태현 스님이라고 태현 큰 스님의 같이 대학을 석사과정을 다시 들어갔어요. 네. 그 스님하고 같이. 그런데 그 스님이 1년 동안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그 인연 참 엄청난 인연인데 그런 어른들의 큰 보살핌이 없었다면 거기에서 여러 고산 스님이라든지 여러 스님들을 많이 뵙게 되었고 서웅 스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통역 같은 걸 하면서 세계적인 그 명망 있는 성직자들을 많이 뵙게 됐어요. 네. 그런 과정이었는데 77년에 일본에 간 지 1년 만에 이런저런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인연이 된 게 아니라 숭산 박 총장님의 인연으로 해서 교포 한 분하고 일본인 한 분하고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원래 원불교 교당은 일제시대에 오사카에 교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박대환 선지님께서 거기서 잠깐 계셨습니다. 네, 네, 네. 아드님이 이 어른이 일본에 계시면서 교화를 하다 들어오셨거든요. 네. 그 이후도 몇 차례 교화를 하려고 하다가 못 오고 말았는데 네. 제가 갈 때는 순교무 발령을 받아가지고 가서 네. 오사카 니시오도가 서정천 군데 거기다가 교당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당에서 나중에 이제 박재권 선생님을 교무님 원로 교무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도쿄에서 요코하마에서 교화를 하고 그런 인연이 쭉 이루어져 갖고 오늘날까지 여러 교당들이 생기게 된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 이제 일본교와는 사실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른 어떤 예. 그 어려운 점도 있고 예. 사실 일본에서는 여자 교무님들이 정복도 제대로 예. 입고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일본교와의 특수성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본은 종교의 자유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국과 비슷하죠. 네. 한국은 종교법인법이었고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쓰는데 일본은 종교법인법이 따로 있기는 해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종교가 생긴 거나 불교를 중심으로 한 흐름이나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나 이런 게 한국과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당대 그러니까 1500년대 말기 이때부터서 전 국민을 당시 인민이죠. 인민을 전부 절에다가 묶어맸습니다. 호적도 절에서 관리를 하고 네, 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조상묘가 전부 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이 선교가 잘 안 되는 이유, 지금 신구 합해서 한 600만쯤 되는데 그렇게 한국처럼 번창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원불교의 역할도 생활불교가 되어 있는 일본 불교의 흐름 쪽에서 보면 성격이 조금 퇴색된다고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제 단위라든지 그게 한국보다 높죠. 이 한국에서 충분히 갖춰가지고 들어가면 좋은데 영세하게 들어가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학문적인 거라든지 통종교적인 융통하는 그런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 문화라든지 이런 깊숙한 거를 가지고 만나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